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마다 워싱턴에 있는 박재영 박사 연결해서 워싱턴에서 보는 한국 정치, 또 이분이 전공이 한국 정치거든요. 그래서 깊숙이 알아봅니다. 오늘도 연결해 봅니다. 박재영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뒤에 배경이 바뀌었군요. 예, 조금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예,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저희 요즘 방송에서 한 두세 번 세월호 관련 좀 문란 행위 하는 거 나갔는데 보신 적 있나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도 뭐 한국 정치 상황 계속 지켜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정치 관련해서 황당한 일들 많이 벌어지지만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 박사님 방송 통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게 정말 뭐 어떻게 뭐 입에 담기도 좀 그런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게요. 이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광화문 세월호 천막이 지금 이 몇 년씩 그렇게 있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그런 이게 인간들이 그런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이게 참 그러게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지만 더 우려되는 건 이게 과연 그 일뿐이었을까? 전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예. 그 일뿐이었을까요? 이 박사님 생각에? 아이고, 그거 말고도 뭐 제가 방송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또 증언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방송을 안 했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를 다 어떻게 담을 수도 없고 이런 추악한 일들 벌어지는 이면에 바로 한국 정치에 만연한 이른바 피해자 정치 네. 이런 피해자 정치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사실 선진국에서는 없는데 일부 중남미 국가의 사례들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네. 그러고 있는 피해자들이 하나의 이 정치 세력화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피해자 정치권의 피해자 동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피해자가 하나의 이제 정치 권력까지 되고 한국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성역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비정상적인 행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사실상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벌써 6년이 돼가는데 네. 그동안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이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죠. 세월호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뭐 혜택을 본 사람도 있는데 네. 피해를 본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박사님 방송에도 가끔 나오시는 이게 차명진 전 의원이죠. 그렇죠. 예. 이 말 한번 사실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틀린 말 아니죠, 지겨웠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뭔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 근데 반대로 이걸 세월호 때문에 굉장한 수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박사님 생각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아니 그 가족들도 수혜를 그 가족들이 슬픔에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뭐 그건 뭐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 밖에 그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시위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보다 이제 정치인 중에 정치인 중이야? 아니 뭐 문재인이죠. 문재인과 그렇죠. 그 세력들이죠. 집권을 했으니까요. 대표적이죠. 네. 그럼요. 예. 바로 문재인인데요. 이게 오죽하면 이 사람 당선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방명록에다가 고맙다고 썼죠. 그러니까 오죽 고마웠으면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각 가진 사람이라면 사고 참사당한 아이들 영령 앞에서 고맙다는 표현을 차마 할 수가 없는데 제정신이라면 네. 얼마나 이게 뼛속 깊이 고마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도 고마울 만도 한 게 그 사건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멀쩡한 대통령 몰아내고 자기가 대통령 자리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울까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과거 이 세월호 당시 사건 좀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당시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 놓고서 이 막 여야 간의 다툼 그때는 이제 지금 네. 미래통합당이 여당이었죠. 그렇죠. 여당이었을 때. 그리고 당시 이 민주당 원내대표 야당의 원내대표가 박영선 지금 장관인데 그 사람이 추진했던 여야 협상 나름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었죠. 네. 근데 이걸 민주당 강경파가 반대를 하면서 그때 나타난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네. 그 전에 대선 후보를 했던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이 나서서 자기가 설득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당시 아주 그 유명했던 누구 아빠로 유명했던 사람 있죠? 네, 유민 그 아빠. 사람 하고 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하겠다 해놓고
뭐 거의 계획했겠죠. 이러면서 자기도 그럼 단식에 동참하겠다. 이 사람이 단식을 멈추지 않으면 이러면서 이제 단식을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뭐 그 당시 사진들 뭐 제보된 그런 것들을 보면 단식이 아니라 뭐 효소 다이어트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네. 있었는데 어쨌든 뭐 꽤 오랜 기간 단식을 했는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수염도 이렇게 났는데 원래 이거 단식 해본 사람이 그러는데 단식이 저 한 일주일 되면요 수염이 안 난대요. 영양분이 안 들어가서. 네. 근데 수염이 40 며칠 했는데 덥수룩했잖아요. 네, 아주 건강해 아주 보이고, 건강해 또 보였고. 때는 이때다 하고 나도 좀 스포트라이트 받아보자 해가지고 뭐 정청래 같은 사람들 자기도 단식한다고 가서 단식하는데 예. 뭐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뭐 세월호 대책위에서까지 예. 집단 단식에 참여하면서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네. 상황이. 그러니까 이 보수단체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게 뭐 가서 찾아가서 반대 집회도 하고 네. 막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대결 양상이 됐는데 이게 세월호 문제 해결이 이제 정상적인 방법을 넘어서 좌우 사이에 극단적인 대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점점 해결이 더 어려워졌죠. 네. 문재인이 단식 동참하면서 이제 비롯된 건데 이게 특히 당시 문재인이 단식을 시작한 그날 너무나 이게 계획적이었던 게 표시가 나는 게 이게 여야 대표 사이에 사실상 그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이 만들어진 날이었습니다. 네. 해필 그날 찾아가서 판을 다 깨버린 거죠, 이제 문재인이. 그렇지.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서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갈등을 최악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지금 이 한국 정치의 극단적이고 이 적대적인 상황, 이게 바로 그 상황으로 지금 이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는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바로 이 시점이 한국에서 벌어진 정치 과정 그 이후에 이 탄핵과 정권 찬탈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여기에 하나의 이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결국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추잡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수면 위로 그것까지 드러난 거죠. 예.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위 피해자 정치, 이게 피해자를 집단화하고 이게 정치 세력으로 동원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정권까지 잡는 이런 일이 한국 정치에서 특히 좌파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죠. 드문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실 매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매 특허죠 뭐 그 사람들. 예. 뻑하면 이런 짓벌이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이런 피해자 이용해서 정권 잡은 사람. 아니 뭐 많죠. 예, 물론 피해자지만 전태일 열사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그런 건 나와면은 여지없이 그다음에 뭐 용산 참사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 있을 때마다 그 떼거지들이 나와서 그 이용해 먹은 건 많죠. 지금 한국 역사에. 예, 뭐 수없이 그런 사건 다 찾아오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 해도 DJ죠, 김대중. 예. 바로 그렇죠. 그 광주 5.18 그렇지. 없었으면 아이고 맞아요. 김대중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워낙 뭐 권모술수의 신이니까 뭐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대통령을까지 했을 가능성은 이 5.18 그렇죠.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상당히 낮았겠죠. 가능성이. 그리고 또 누가 있냐? 또 누가 있을까요? 김대중 이어서. 노무현이요? 그렇죠. 바로 노무현 역시 이 5.18에 영향을 일부 받으면서 도움 받으면서 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피해자들이 있죠. 바로 그 미군 장갑차 사고. 그렇죠. 그 희생자. 미선이 효선이. 대선 앞두고 사실 여러 가지로 노무현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게 아주 굉장히 똑똑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좌파 대통령, 문재인까지 셋 모두 이런 피해자 정치, 이 피해자를 집단화해가지고 정치 세력으로 동원해서 정권 획득에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의 정치, 이게 이런 대한민국 이런 정치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제도적인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 가관인 거는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정치가 계속 자꾸 이렇게 폭을 넓혀서 굉장히 이게 발전을 진화를 계속 해가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로
이 김대중 아들이 셋인데 지금 그 앞에 둘은 소위 그 민주화 운동에 굉장한 뭐 자기들도 희생당했던 피해자인 것처럼 해서 국회의원들을 다 했죠. 예. 그래놓고 이번엔 또 뭐 막내까지 국회의원이 될 네. 코앞에 와 있는데. 근데 다 비리 전력자들이에요. 다 비리가 있어서 처벌받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딱 자기들이 뭐 대단히 민주화 운동에 하다 희생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그 아버지 대통령으로 인해서 많은 뭐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했다는 듯이 이런 포장을 하고들 나오죠.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죠. 아빠 찬스로 각종 비리 그렇죠. 저지르고. 그걸 아주 끝까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대대로 저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소위 뭐 해고 노동자, 사장 갑질에 피해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직 이 타이틀 가지고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해자 정치, 이게 뭐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당연히 어떤 그 사건의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피해자임을 내세우면서 그걸 이제 소위 최고의 스펙으로 삼아서 정치권 진출을 노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예.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다름 아니라 유권자들이죠. 책임은.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찍어주니까. 이게 정치적 선택의 가치 기준 이런 것도 제대로 없이 그냥 감성적인 선전 쇼에 속아가지고 그냥 휩쓸리는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계속 수십 년 동안 이게 가능한 건데, 이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첨단 시대로 그 눈 깜짝할 새에 발전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한국에서는 유권자들이 이런 이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 막 그 감성 쇼 이런 거에 속아서 아직도 놀아나고 있다는 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인데요. 네. 이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9.11 테러 후에 그 엄청난 수천 명이 사망한 네. 그런 그 사건 터지고 미국에서 그 당시 부시 대통령한테 대통령은 뭐 했냐, 대통령이 책임져라 막 그러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텐데, 아이고, 전혀. 오히려 똘똘 전 국민이 부시를 지지하면서 똘똘 뭉쳤죠. 그리고 당시 그 테러 희생자, 그 수천 명의 희생자 가족들이 일종의 정치 집단화 해가지고 막 정치권에서 이거 피해자 보상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예. 한 명도. 떼쓰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한국이었으면은 아유, 뭐 정권이 바뀌어도 몇 번 바뀌고 그 피해자 유족 중에 뭐 국회의원 수십 명 나오고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류의 피해자 정치는 바로 한국 그리고 일부 중남미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아주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이고 후진국 정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조금 약간 떨어진 얘기지만 이게 최근 미래한국당 그 미래통합당의 비례당이죠. 네. 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논란됐다가 다행스럽게 잘 정리된 부분 뭐냐면 바로 이 청년 문제인데요. 청년 공천 문제. 네. 이게 청년을 당선 안정권에 이 배려하는 문제. 뭐 이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 박사님께서 청년이라는 이유로 이 비례대표 앞번호 받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 아주 결사반대입니다. 그게 청년이라도 설령 그 청년이 의미 있는 우리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든가 뭘 제시했다든가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단지 젊다는 이유로 뭐 약간 매스컴 탔다는 이유로 그 당선시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청년이라는 거, 나이 어리다는 게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 하나의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어디 내놔도 누구하고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젊은이라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런 청년의 앞으로의 미래 역량을 보고 이 비례 공천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그래도 다행히 그 뭐 논란됐던 부분 그 미래한국당에서 빨리 정리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결론적으로 이런 이 최근에 알려진 이런 너무도 추잡한 사건 이런 거 참 놀랍고 기분 지저분하고 막 참 그런 일인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이 비정상적인 한국식 피해자 정치 어떻게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발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 국민들 역시 이번 기회에 좀 정신을 차려서 그런 좀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동원한 감상쇼 이런 거에 좀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그런 정치꾼 계속 그런 이용하는 정치꾼들한테 계속 개돼지 취급받는 이런 일 좀 이제 그만되도록 국민들도 좀 정신을 차리는 그런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분석이었습니다. 아이고 뭡니까 이제는 이제 끝내야 돼요. 진짜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야지. 이거 피해받았다고 떼쓰는 사람 뽑아주고 젊다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뽑아주고 이런 정치는 이제 종식돼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맞습니다. 이게. 워싱턴 DC의 박재용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분석해 주셨네요. 아이고 이거 참 우리가 이번에 이봉규 TV에서 몇 번 그 부적절한 그 남자 2명과 여자 1명의 그 세월호 텐트에서 그런 거 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묻혀진 거 보도가 나왔는데도 보도가 확산 안 되고 얼마나 그 권력이 셌으면 언론사들도 쉬쉬하고 관계기관들 쉬쉬 묻으려고 했고 그러고 큰 당사자는 큰 소리 뻥뻥 치고 얼마나 그 권력이 셌으면 이제 그런 피해 본 게 권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피해 본 사람들을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해주고 우리가 보듬어 주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권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거 종식시킵시다. 이제 이번 기회 이번 총선에서부터 종식시키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세월호 아주 이름만 들어도 넌더리가 나요. 아주 몇 년이야 6년간 그냥 아직도 광화문에 그거 그 기념물이야 뭐야 그거 설치해놓고 아유 지겨워 진짜. 아유 또 이렇다면 또 난리친데 이봉규 네가 뭔데 그러냐. 아니 6년이잖아요. 얼마나 과거에 조선시대 때 부모상 3년인데 아우 지금 6년이야. 이제 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진실 다 밝혀졌잖아요. 이제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 왜 권력을? 그만합시다 이제. 예. 그래서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